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김우한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가수 정준영 씨 네. 불법 촬영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경찰관이 부실 수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1심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팀장급 경찰 A씨인데요. 2016년 정준영 씨 불법 촬영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찰이 정준영 씨의 담당 변호인과 협의해서 좀 사건 자체를 부실화했다, 수사의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예. 적용된 혐의들은 이제 그 휴대전화를 확보해라 이렇게 상관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이제 그 휴대전화를 통해 매개로 해서 전파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촬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는데 이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좀 확인서를 써달라. 아, 기억납니다. 예. 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급자는 뭐 이 팀장 과는 달리 수사 의지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는데,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뭐 진행하고 있다, 뭐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허위로 보고를 했던 혐의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정준영 씨의 당시 변호사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았던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돼서 아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1년 그리고 벌금 5만 원 그리고 1만 7천 원 상당의 추징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추징금은 식사비입니다. 참 이게 좀 묘한 사건 같은데요, 김준우 변호사. 네. 이 재판부에서 네. 이 A 씨 경찰관의 행위를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또 마찬가지인데 네. 일을 무리하게 하면 직권남용, 네. 일을 잘 못하면 직무유기. 직무유기.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사실은 형사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제재를 할 때는 네. 조금 더 엄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이제 뜻한 바는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이렇게 뭐 처벌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고의 부분이 결국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부분 핵심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라는 문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김한 기자가 네. 설명해 주신 사건 내용 중에 보면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식사만 했다고 이렇게 편의를 봐줬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그 외에는 없었다라고 만약에 증거를 더 이상 잡기 어렵다면 아하.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뜬금포로 예. 결국은 현금 폐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끔 드리는 이유가 현금은 있는데 증거가 안 남으니까. 네,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쟁점이 돼서 아마 입증에 실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앞서 김한 기자는 상급자는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할 수 있었을까? 저도 이 사건 당시에 취재를 예. 했었고 후에 이제 그 텔레그램에 퍼지는 이제 N번방 영상 취재할 때도 이 사건이 일종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 방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네. 그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던 사건인데 당시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때도 무슨 뭐 총경이 연루돼 있다 이런 이제 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 설들이 이제 한참 돌 때였고 왜 그렇게 경찰들이 근데 여기들한테 호의를 베푸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봤을 때 뭐 연예인들이 경찰들이 모이는 술자리에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다음에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게 예.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셀럽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작용을 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강남의 이제 유흥가 사건의 특징이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이상한 관계들. 그러니까 네. 뭐 밥 한 번 먹고 사진 한 번 찍어준 건데 네. 굉장히 뭐 친한 형 동생 하는 사이처럼 지내는 어떤 뭐 그런 허세, 위세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이 사건에서도 했었고 그게 결국엔 이 사건의 어떤 부분들을 은폐하는데 네. 뭐 영향을 미친 거고 이번 판결에서도 뭐 저도 1만 7천 원 상당의 추징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법률적으로 낯선 판결이었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밝혀내지 못한 어떤
그리고 법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네. 뭐 이런 이제 관계성들 같은 것들을 요 이제 어쨌든 숫자가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상당히 낯선 금액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벌금 5만 원, 네. 추징금 1만 7천 원. 아니 김준호 변호사님 네. 무수하게 많은 사건 변론 해오셨을 텐데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건을 변론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건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 뭐 근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뇌물죄나 이런 부분들이 혐의 자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증을 수사 과정에서 못 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면 이건 또 수사를 누가 했냐 이런 책임성이 나올 텐데 예. 그럼 그 검사는 또 직무유기를 한 겁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좀 공교로운 일이긴 한데 예. 부득이한 경우들이 좀 존재하는 약간 뭐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양형 자체는 좀 요런 범죄 뭐 업무집행 방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보통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초범의 기준을 했을 때는 될 것 같고 네. 이 해당 경찰관이 어쨌든 초범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인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입증에 실패란 말씀을 두 분 다 주셨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원인 뭐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뇌물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든 수사 실패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네.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드러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뭐 이 판결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김준호 변호사 네. 경찰관의 경우에 이러한 판결 이게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대로 그렇죠. 나중에 네. 결국 경찰관의 어떤 직업 신분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동 퇴직 처리되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대로 가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뭐 최대한 뭐 무죄 변론 내지는 형을 좀 깎으려고 하는 공무원이나 뭐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필연적으로 뭐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예. 또 이제 그 항소할 개연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때 그 뭐 버닝썬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나비 효과가 뭐 경찰서 강남 경찰서의 발전위원회도 뭐가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시민단체 출신들도 좀 넣자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발전위원이 잠깐 됐는데 아,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거의 모이지를 못해서 아하. 임기가 그냥 만료돼 버리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참 이 나비 효과는 참 예상외로 끝이 이상한 것으로 없죠. 번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한 기자, 네. 이 기사 댓글에도 검수완박 언급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국면이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한 것 같으면 이게 검수완박하면 되겠냐? 이런 경찰 믿고 맡길 수 있냐? 이런 게 나오고 또 그러면 한쪽에서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올려도 네. 검찰이 그거를 의지가 안 갖고 예. 뭐 불기소한다든지 이런 사건도 무수하게 많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문가들 패널 토론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들을 이제 맞습니다. 끌어다가 쓰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그건데 다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 짚어야 되는 건 경찰 수사가 경찰 수사로서 완결성을 갖고 종결됐을 때 네. 그 부분에서 수사가 부실화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구제하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가 예. 이 대목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찰은 정말 사건이 많습니다. 많죠. 예, 사건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굉장한 뭐 의지와 뭐 수사의 어떤 집중과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죠. 경찰이 그렇게 이제 사건들을 대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 얼마나 수사를 해봐야겠어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을 그냥 덮었을 때 예. 또 그 부분도 건져질 가능성이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 시사점을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국회에서 뭐 사개특위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과 검수완박 사이가 관계가 있습니까? 뭐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질수록 기존 경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또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검찰이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했는데 검찰이 뭔가 기소 의견을 할 때 리뷰할 때 뭔가 좀 오도된 판단을 해가지고 또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다만 경찰이 훨씬 많은 사건을 하고 훨씬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분량률이 3% 5%면 네. 절대 건수는 경찰 쪽 문제가 되는 사건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건수를 보면. 이걸 누가 더 잘못했냐라고 하면 무조건 물량 전선에서는 경찰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감안하고 이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차 수사권 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방식의 네. 수사 기소 분리가 더 확대된다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부분은 또 일부분 복원돼야 될 부분
부분을 좀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국민 대다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한쪽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 가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덮거나 또는 누군가를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거나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정치권도 서로 머리를 모으고 함께 국민을 위한 좀 법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김환 기자 혹시 네.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세요? 뭐 키웠던 적이 있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아이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갖고 아하. 털에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못 기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김준호 변호사는요? 저는 좀 별로 이제 친근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으시군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털 달린 짐승을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아하, 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랑 같이 살아서 참 많이 이제 정이 들어 있긴 한데 집에 반려동물 있으신 청취자들께 특히 좀 관계 있는 그 소식 주목해 보셔야 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의 방치에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을 오늘 공포하고 공포 후에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이 네. 바뀐다는 뉴스인데요. 그러면 김환 기자, 지금과 달라지는 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동물권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물 몸 길이의 2배에서 그러니까 2배 반, 2.5배 정도 되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네. 먹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그래서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요. 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이른바 맹견류들 뭐 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뭐 네. 도사견, 피플테리어, 로트바일러 뭐 이런 개들인데 예. 이런 개들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 이미 이런 개를 키우고 있다면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시행이 하고 돼서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개들의 공격성이 해소가 되려면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호랑이를 아파트에서 키우진 않잖아요. 맞아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개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살게 될 경우에 갑자기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공격성을 엄청 발휘하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사고들이 나서 이제 그거를 좀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네. 이거를 좀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가 자격증 시험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네. 요 보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는 네. 새로운 수험가의 탄생을 알리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새로운 취업의 길이 열리는. 자꾸 처벌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면 네. 김준우 변호사는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과연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보실 수 있는가 네. 때문이었는데 반려동물과 거리를 두고 살아오셨으니까 충분히 네. 객관적 중립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처벌이 미약하다, 네.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 강화 입법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 아니 뭐 충분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사회적 공론화도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처벌과 규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너무 이제 규제가 나쁜 것으로 자꾸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규제가 저는 항상 좀 필요하다는 아하. 쪽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요. 네. 그래서 뭐 그 의미 있는 뭐 개혁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거고 사실 이제 동물권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전시동물이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공장식 축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여기는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론의 장에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동물권이라는 말씀 김준우 변호사가 주셨는데요. 네. 동물도 생명이고 생명의 권리 우리가 뭐 너무 사람만 생각하는 이런 그 사회보다는 동물이나 식물을 포함한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동물권 관련된 논의가 반려동물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좀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시나 축산 관련된 동물들의 환경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런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제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좀 관리 규제 이런 것들도 좀 조속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논란되는 건 이제 식용 뭐 이런 문제들이 더 논란인데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김환 기자. 네. 어떤 여성이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집안일을 해주다가 체포가 됐다고요? 네, 이게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뉴스가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40대 여성 A 씨의 사건입니다. A 씨는 15년 전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예. 뭐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왕래를 자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몇 달 전부터 이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허. 뭐 반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이 집에 오지 말아라. 왜 그러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계속 이제 이런 행위를 반복을 한 거예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안 걸려 있었다고 해요. 이 남편이 남성이 예. 그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남성은 여성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네.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예. 결국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요. 네. 스토킹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집안일 해주고 음식 네. 해주고 네. 이것도 원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하면 당연하죠.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엄청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접근 연락을 하면 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이제 그런 피해들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 규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하다고 생각을 아마 수사 당국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임시 조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뭐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유치장에 구금한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네. 수사 당국에서도 좀 이 사건을 중하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치장의 구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잠정 조치 4호 네네. 라면서요.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분리를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잠정 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죄라는 것이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임시 조치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경고 조치가 가능하고 접근 금지 아니면 이제 뭐 휴대전화 연락하지 마라 이런 게 1호, 2호, 3호로 있는데 네. 호수가 내려갈수록 좀 이제 강경한 어허. 제재 수단인 거고요. 이 유치장 구금이라는 잠정 조치는 4호로 돼 있으니까 네. 상당히 중한 이제 적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요. 스토킹 행위는 뭐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거니까 몰래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거 주거 침입죄는 왜 적용이 네, 안 돼요? 당연히 주거 침입죄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다만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의율될 수 있을지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역시 특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네. 번을 왔는지 뭐 왔는지 뭐 CCTV가 달려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확실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증거 확보가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스토킹 범죄를 취재하다 보면 가해자들의 심리는 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배를 하는 방식이 네. 뭐 협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인 미행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공포와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이 여성이 한 행위도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지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 음흠. 이거를 좀 보여주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뭐 주거침입죄 역시도 그래서 예. 주거의 평온이 깨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남성 입장에서는 일상의 평온이 깨져가는 상황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 예. 좀 경찰의 사법당국에서 수사기관에서 좀 강력한 범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김한 기자가 설명하면서 법원에서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그게 늘 문제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조치 이후에는 그 행위가 단절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행위를 다시 하면 그 피해자가 다시 자기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만 놓고 보면 예. 그러면 이게 당장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속에서 공포와 불안에 빠진 피해자가 또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여기에 뭔가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네. 굉장히 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되게 강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경우에 네. 뭐 그거에 따른 어떤 피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인권 하는 침해. 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